툴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조동현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조동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내가 최근에 학부 강의를 많이 안 해갖고 낯이 많이 익진 않네. 그래서 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점심 먹으러 가다가 툴레벨 강의를 했다 그러길래 툴레벨 그럼 내가 좀 아는데 그러고 오늘 특강을 하겠다고 내가 나섰어요. 이건 내가 아웃라인은 뻔하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지만 원자, 분자, 응집물질 아니면 더 밑으로 가면은 핵, 입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그 구조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은 원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소원자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1년이 끝났으니까 다 배웠겠지만 그 안에도 뭐 굉장히 많은 레벨들이 있죠. 분자로 가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응집물질로 가면은 레벨이 아니라 레벨이 모여갖고서 밴드를 형성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사이언스에서 이런 문제 항상 등장한다고. 어떤 시스템 우리가 자연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자연현상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걸 그 안에서 어떤 깔려있는 법칙을 찾아내고 클리어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이언티픽 메소드인데 사이언티픽 메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귀납법, 연역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데 사이언티픽 메소드의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심플리피케이션이야. 복잡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들여다보는 게 그게 과학적 방법론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부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중에서도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많이 공부한다고. 제일 간단한 거야, 그거는. 그거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어. 용추철이 없어도 안 되고 매스가 없어도 안 돼요. 리스토링 포스와 이너셔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은 그거는 추가적인 거야.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본다 그러면은 댐핑을 추가한 거고 거기다가 드라이버를 걸어주면 외력을 추가한 거고 여러 개가 있어서 커플드 오실레이터가 되면은 그것도 또 복잡해지는 거고. 하지만 일단 시작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매터와 라이트의 인터랙션을 연구할 때 제일 펀더멘탈한 시스템이 뭐냐? 그럼 2레벨 시스템이에요. 레벨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건 트리비얼해. 뭘 들여다볼 게 별로 없어. 하지만 3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구태여. 내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연구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2레벨 시스템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푸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그 안에 또 다양한 피직스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간단한 2레벨 시스템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을 저걸 연구한 것 같아. 가끔 3레벨도 해. 2레벨만 하면은 너무 심심할 때도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2레벨 시스템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최중원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걸 거야. 2레벨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고 에너지는 H바 오메가 G, H바 오메가 E로 주겠어요.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phi G와 phi E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만 놔두고 나면 이제 뭐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어. 여기다가 퍼터베이션을 걸어 봐야 돼요. 퍼터베이션을 걸어줬어. 실제로는 내가 오늘 이야기할 시스템에서 실험실에서 리얼라이즈 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를 걸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마이크로웨이브일 필요는 없어.
뭐 주파수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전 스펙트럼을 커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터랙션 픽처에서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GT와 AET에 대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오메가를 라비 프리퀀시라고 하고 델타 오메가는 내가 걸어준 드라이버의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의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디튜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파라메타는 제일 중요한 파라메타는 사실 두 개예요. 라비 프리퀀시하고 디튜닝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어. 뭐 여러 상황에서 풀 수 있지만 역시 제일 간단한 상황은 뭐냐?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t equal 0에 그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그러면 이 여기에 있던 놈이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갔다가 왔다 하는 걸 우리가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솔루션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결국은 AGT와 AET를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게 제너럴 솔루션이겠지만 여기서는 이 주어진 컨디션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시간 t가 지난 상황에서 가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 그러고 나서 이걸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여기서 Z라는 게 들어간 이유는 디튜닝이 있으면은 라비 프리퀀시가 Z로 제너럴라이즈 된다. 그래서 이걸 제너럴라이즈드 라비 프리퀀시라고 불러. 디튜닝이 없으면 그냥 라비 프리퀀시 곱하기 2가 돼요. 여기 자꾸 2가 등장하는 이유는 내가 앞에서 퍼터베이션을 쓸 때 여기다가 2를 넣었기 때문에 자꾸 등장하는 건데 여기다가 2를 쓴 이유는 코사인 오메가 t가 2분의 1의 e to the i 오메가 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서 그 2분의 1을 끌고 다니기 싫어갖고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나중에 가서 또 2가 나왔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은 지금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델타 오메가가 0인 상황에서 이걸 레조넌트하다고 부르지. 레조넌트 드라이버를 걸어주면 어퍼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를 보면은 사인 제곱 2분의 1 ZT의 형태로 오락가락 하겠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을 그렸더라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콘주기트하게 AE 스퀘어 더하기 AG 스퀘어는 1이 되도록 거꾸로 나오겠죠. 코사인 스퀘어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갖고서 우리가 이거를 라비 어실레이션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델타 오메가 이퀄 제로인 레조넌트한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때 오메가 t가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거는 이 필드가 얼마나 세냐 이 필드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결정이 난 라비 프리퀀시야.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t를 오메가 t가 파이가 되도록 맞춰주면은 그러면 G에 있던 놈이 100% 2로 올라가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를 오메가 t가 파이다. 그래서 파이 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 동안만 딱 걸어주고 손 띄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자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것도 흥미롭지만 사실 더 흥미로운 거는 오메가 t가 half 파이가 되도록 해주면 그러면 웨이브 펑션을 써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어퍼 스테이트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앰플리튜드로 들어가는 중첩 상태가 돼요. 리니어 슈퍼포지션이야. 양자역하게만 있는 상태죠. 어퍼 스테이트에 있는지 로어 스테이트에 있는지 확률적으로 반반일 뿐이지 딱 어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half pi pulse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 라비 어실레이션에 대한 시어리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라비 오실레이션 실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 제일 티피컬한 이그젬플이 스핀이에요. 일렉트론 스핀이에요. 스핀 1F 시스템이야.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스핀은 어떤 퀀티제이션 엑시스에 대해서 업, 다운 두 개의 상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투 레벨 스테이트죠. 근데 가만 놔두면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가져. 근데 스핀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어소시에이트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B 필드를 걸어주면 스핀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시프트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바로 투 레벨 시스템을 형성하겠죠. 거꾸로 모든 투 레벨 시스템은 스핀 1F 시스템에 매핑해 갖고서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스핀은 아니지만 투 레벨이 있으면 거기다가 스핀을 어소시에이트 할 수 있고, 그렇게 어소시에이트 된 스핀을 fictitious 스핀 1F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투 레벨 시스템은 거꾸로 스핀 1F 시스템으로 어넬로지를 취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일렉트론의 B 필드를 걸어서 스핀 플립을 라비 오실레이션을 유도하면은 그거를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부르고, 이게 만약 뉴클리어 스핀이었다 그러면은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NM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NMR은 여러분들이 뭐 MRI를 찍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화학이나 생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이런 장치가 뭐 상징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샘플이 있으면 자기장을 걸어주고 여기 안테나가 있어서 거기서 드라이버를 걸어준 거야. 그러고 나서 쭉 B 필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빙하는 필드를 스캔해보면 이런 픽들이 나와요. 그럼 이 각각의 픽을 보면은 화학자들은 이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거꾸로 읽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분자의 구조나 조성비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도구예요. 우리 과에서는 이철희 선생님이 고체 NMR을 주로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원자 물리학을 하니까 원자 물리학자들의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하이드로전 애텀, 여러분들도 공부한 걸 거야. 그럼 하이드로전 애텀은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있죠. 그럼 바닥 상태의 프린시플 퀀텀 넘버는 1이야. 그리고 n이 1일 때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L은 0밖에 안 되죠. 그 0밖에 안 되는 L 이퀄 0을 스펙트로스코피 하는 사람들은 S 스테이트다라고 불러요. L 이퀄 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바닥 상태는 1S 스테이트고, 흥분 상태, 첫 번째 흥분 상태 N 이퀄 2를 고려하면 그러면 L 이퀄 0과 L 이퀄 1이 가능해. L 이퀄 0은 2S 스테이트예요. 그건 안 그렸어. L 이퀄 1은 P 스테이트라고 불러. L 이퀄 1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2P 스테이트, 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것도 2레벨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냐? 물론 이 위에도 쫙 있지만 이 위에 n 이퀄 3부터는 잠깐 무시하기로 하고,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닌 이유가 뭐야? 영재학 열심히 공부했는지. 일렉트론 스핀이 있어요. 일렉트론 스핀이 있으면 일렉트론 스핀에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어. 근데 러프하게 얘기해서 이 일렉트론이 오비탈 모션을 하기 때문에 뉴클리어스의 쿨롱 필드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를 본다고. 그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론 스핀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상호작용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핀 오빗 커플링에 의해서 일렉트론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1이고 스핀이 1/2니까 1하고 2분의 1을 더하면은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EP 2분의 1과 EP 2분의 3의 스플리팅이 일어난다고. 저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래? fine structure예요. 근데 일렉트론만 스핀을 갖고 있냐? 아니죠. 프로톤도 스핀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프로톤의 스핀도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져요. 일렉트론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보다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좌우간 가져. 그러면 자석과 자석이 상호작용하는데 패럴렐하게 놓여 있을 때와 엔티 패럴렐하게 놓여 있을 때는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거를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이라고 그러고, 그 결과 생기는 게 하이퍼파인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여기서 F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
수소 원자에 등장하는 앵귤러 모멘텀은 먼저 일렉트론의 오비탈이 있었고 일렉트론의 스핀이 있었고 프로톤의 뉴클리어스가 있었어요. 그 세 개를 다 더해준 거를 F라고 쓰고 이게 하이드로전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가능한 거는 F 이퀄 0과 F 이퀄 1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 사이의 스플리팅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가 이랬을 때 내가 요 사이의 주파수 차이를 보면은 한 1GHz 정도 돼요. 그 1GHz 정도 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GHz에 안테나를 들이대 갖고서 마이크로웨이브를 걸어주면은 요 사이에 라비 오실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어. 한편 요 사이의 주파수는 굉장히 커요. 하이드로전 애톰의 경우에는 10의 14승에서 10의 15승 헤르츠 사이야. 그러니까 1GHz면 10의 9승이니까 10만 배에서 100만 배 정도 더 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라 그 정도 주파수면은 광선이에요. 여기서는 특히 UV 대역의 광선이야. 그래서 광선이고 이 트랜지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럼 레이저를 동원해야 돼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라. 그래서 레이저를 쪼여주면은 1S에 있던 게 2P로 가고 2P 같은 게 1S 가고 라비 오실레이션을 여기서도 한다고. 근데 요쪽에 하이퍼파인 전이와 요쪽에 1S, 2P 전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수소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으면은 영원히 바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2S F 이퀄 1 스테이트로 가면은 또 영원히 있냐? 거의 영원히 있어. 이쪽은 진짜 영원이고 이거는 뭐 수백 년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지나도 끄떡없이 있어. 근데 2P 스테이트에 있는 놈은 수 나노세칸 내지 수십 나노세칸이 되면은 그냥 디케이를 해버려. 요거를 자발 방출이라고 불러. 누가 와서 흔들지 않아도 올라가 있던 놈은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에너지 차이가 크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에너지 차이의 3승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레이트이 증가해. 그래서 주파수 차이가 10의 4승에서 10의 5승에서 10의 6승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레벨은 excited state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정적이다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영원히 안정적이 아니라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요 1S하고 2P 혹은 옵티컬한 이 주파수가 큰 전위를 고려할 때는 사실은 라비 오실레이션의 포뮬라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려고 그러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른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야 돼. 그걸 블락 이쿠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다루지 않겠어. 오늘 내가 다룰 거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디케이하지 않는 그런 2레벨 시스템에서의 전위만 고려하겠어요. 그래서 그 전위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면 우리가 하이드로전을 알칼리 금속이라고는 안 해. 근데 그 밑에 리시움부터 세슘까지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화학자들이 불러요. 알칼라이 메탈이야. 알칼라이 메탈은 기본적으로 클로스드 쉘이 있고 맨 바깥에 일렉트론 하나, 언페어드 일렉트론 하나 있는 거죠. 하이드로전 경우에는 클로스드 쉘 없이 그냥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는 거고, 리시움부터는 클로스드 쉘 하나 있고 언페어드 일렉트론, 그 다음에 소디움에서는 클로스드 쉘이 n 이퀄 2까지 닫히고 n 이퀄 3에 일렉트론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의 알칼리 금속 원자는 라지 하이드로전 애텀이다 라고 보면은 근사적으로 타당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슘을 보면은 여기에 물론 옵티컬 트랜지션이 있지만 앞에서 1S, 2P 본 것처럼 그거 말고 또 똑같이 세슘의 최외곽 원자와 세슘 뉴클리어 스핀이 상호작용하는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 때문에 생기는 초미세 구조, 하이퍼파인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 하이퍼파인 스트럭처가 대충 9.2GHz야. 이게 왜 중요해요? 9.2GHz가 왜 중요해? 요 안을 들여다보면 또 사실은 제만 서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F 이퀄 4 같으면 MF 이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해서 9개의 레벨이 있고, F 이퀄 3에는 7개의 레벨이 있다고. 그 중에 0에서 0으로 가는, 왜냐하면 0에서 0으로 가는 요 레벨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도 제만 시프트를 겪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위의 선을 의 주파수를 9.192-631-770Hz로 정한 게 바로 우리의 클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자식의 데피니션이야. 그러니까 세슘의 진동수를, 요 진동수를 측정하면은 그럼 그게 우리 바로 시계예요.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에 억세스 하려고 그러면은 라비 오실레이션을 드라이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갖고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갖고 이야기하면은 뭐 항상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어떤 픽처를 그려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블록스피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어떤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을 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역학 시간에 이 팽이의 세차 운동, 프리세션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팽이를 돌리다 보면은 팽이가 처음에는 고추 서갖고 잘 돌아가다가 이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축 자체가 콘 모양을 그리면서 돌아간다고. 요거를 프리세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프리세션을 고전역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축이 있는데 팽이의 축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뭐 수직항력이 있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이 중력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중력은 센터 오브 매스에 다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앵귤라 모멘텀이 받는 토크가 얼마냐 하는 거는 R 크로스 F니까 R 크로스 mg야.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그래서 토크는 dl/dt, 앵귤라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토크잖아. 그러니까 dl/dt는 r 크로스 mg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팽이의 각운동량은 어느 방향이냐? 축 방향이에요. 어떤 한순간의 각운동량은 축 방향이라고. 따라서 R과 L이 앵귤라 모멘텀이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뭐라고 써줄 수 있냐 하면은 R이 L에 비례하니까 L이라고 쓰고 G가 Z에 비례하니까 Z방향 유니트 벡터로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원을 따져보면 요 앞에 들어가야지 되는 비례상수가 시간분의 1의 차원을 가져야지 돼. 그렇겠죠? dl/dt니까 이거는 L의 차원을 갖고 이건 무차원이니까 1/t의 차원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앵귤라 프리퀀시야. 요 프리퀀시가 무슨 프리퀀시가 되겠어요? 조 세차 운동의 프리퀀시가 돼요. 프리세션 하는 그 프리퀀시가 된다고. 이거는 일반 역학에 나오는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일렉트론이 있는데 일렉트론의 스핀이 있어요. 일렉트론의 스핀이라는 건 일렉트론의 앵귤라 모멘텀이야. 스핀 방향으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 그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유니폼한 B 필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받는 토크가 얼마냐? 그러면 뮤 크로스 B예요. 이건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dl/dt는 뮤 크로스 B인데 이야기한 것처럼 일렉트론 스핀의 경우 뮤의 방향과 스핀, 다시 말하면 앵귤라 모멘텀의 방향이 같아요. 따라서 이 식도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 하면은 dl/dt는 오메가 L 크로스 B, B 유니트 벡터. B 유니트 벡터는 물론 걸려있는 자기장, 이 경우에는 Z축 방향의 유니트 벡터야. 따라서 앞에서 죽어가는 팽이가 세차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이 B 필드 안에 있으면은 이런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클래시컬한 픽처야. 물론 일렉트론을 우리가 이런 클래시컬한 픽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태여 설명을 해보면은 B 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세션하고 그때 앵귤라 벨로시티 오메가는 B 필드에 비례하고 뮤와 L 간의 비례 상수값에 비례하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래서 B가 세지면 빨리 프리세션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 일반 역학에서 배우는 세어럼이 하나 있어. 라모아 세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라모아 세어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B 필드 안에서 세차 운동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거는 레버러토리 프레임, 이너셜 프레임에서 본 거야.
근데 거기서 보지 않고 만약에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리세션 프리퀀시와 같이 로테이트 하는 그런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요 XY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XY축이 오메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러면 뮤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로테이트 하는 놈을 로테이트 하면서 봤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B필드의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감으로써 B필드의 효과를 take into account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가면은 B필드의 효과를 로테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라모아 세어럼의 내용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이제 라비 오실레이션 다시 양자역학으로 돌아가겠어요. 지금 요 상황은 아직 이게 걸리기 전이야. 외부에서 우리가 퍼터베이션을 걸어주기 전에 스태틱한 B필드가 걸려있고 일렉트론 스핀이 거기를 프리세스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프리세스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퍼터베이션을 걸어서 라비 오실레이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 같은 스몰 b가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로테이팅 B 필드를 걸어준 거랑 요 하밀토니안의 퍼터베이션의 내용이 사실은 같아요. 내가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 주기 바래. 우리가 고전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툴레벨 시스템 간의 라비 오실레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밀토니안은 로테이팅, XY 평면에서 로테이팅하는 B필드의 존재와 B필드의 존재가 이 스핀에 주는 퍼터베이션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모아 세어럼을 적용해서 이쪽으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가보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라모아 세어럼에 따르면 내가 이 B필드가 주는 프리세션 프리퀀시로 로테이트 하면서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러면 보라색으로 표현한 B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렇지만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B는 그럼 어떻게 됐냐? 로테이팅 프레임에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B는 오메가로 로테이트하는 B였는데 그걸 로테이트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픽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X 프라임 축에. 그러면 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면 이제 일렉트론 스핀하고 B만 남아있는데 이 스몰 b는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스핀이 뭐에 대해서 프리세션 해야 돼? 파란색 B에 대해서 프리세션 해야죠. 로테이팅 프레임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했다는 게 스핀 업에서 출발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스핀 다운으로 갈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업으로 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운으로 오고 업으로 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거예요. 이게 앞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기술한 라비 오실레이션하고 똑같아. 이걸 제대로 다 적용해서 풀어주면은 똑같은 포뮬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들여다본 스핀 원F 시스템이고, 이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스피어를 블록 스피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고려한 거는 온레조넌트한 경우였어. 온레조넌트하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스태틱 B필드가 주는 스태틱 B필드 때문에 발생한 스핀의 프리세션 프리퀀시와 내가 라비 오실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걸어준 스몰 B필드의 로테이션 프리퀀시가 똑같은 경우가 온레조넌스에 해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식에서 보는 바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1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인 스퀘어 어쩌고 저쩌고는
항상 1보다 작고 그 앞에 붙어있는 4 오메가 제곱 나누기 z 제곱에 델타 오메가 제곱이 non-zero면은 그러면은 1보다 4 오메가 제곱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팩터가 1보다 작고 이건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결코 1이 될 수 없다고. 이제 그거를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먼저 뛰쳐나와서 좀 헷갈렸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레조넌트한 상황이에요. 레조넌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가면서 우리가 걸어줬던 B 필드는 싹 사라져 버렸어. 근데 만약에 요 스몰 b의 로테이션 프리퀀시와 프리세션 프리퀀시가 달랐다면 그러면 내가 스몰 b가 픽스된 로테이팅 프레임 시스템으로 가면 그때 오리지널 B 필드가 완전히 캔슬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B 필드가 준 스핀의 프리세션 프리퀀시가 지금 드라이빙 프리퀀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면 B가 보라색 B가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남아있다고. 이게 조금 남아있으면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B 필드는 토탈 B 필드는 노란색이 될 거예요. 두 개의 벡터가 합해져서. 그러면 여기서 스핀은 뭐를 축으로 해서 프리세션 하냐? 노란색 B 필드를 축으로 해서 프리세션 해요. 그러니까 코니컬한 그런 모양을 그릴 거라고. 그 코니컬한 모양은 결코 완전히 이 마이너스 Z축으로 갈 수는 없죠. 플러스 Z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왜 오프 레조넌트 하면은 완전한 트랜지션이 불가능한가 하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라비 오실레이션 문제야.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람지로 넘어가겠어. 일단 람지 스펙트로스코피의 모티베이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라비 스펙트로스코피를 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라비 오실레이션이야. 이런 걸 타임 도메인에서 본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X축이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이볼브 해나가는가 하는 걸 들여다본 거라고. 거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타우라는 동안 펄스를 가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시작은 물론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놓고 타우라는 시간 동안 이 RF 펄스를 가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확률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갔는가라는 거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걸어주는 RF 필드의 주파수를 쭉 변화시켜 가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떤 라인 쉐입이 나오느냐? 이런 라인 쉐입이 나와요. 이게 파이 펄스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레조넌스일 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1이 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럼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스퀘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광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일반 물리에서 싱글 슬릿 디프렉션을 공부하면은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패턴이 우글쭈글한 싱크 함수의 패턴이 남는다고. 그거랑 사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0으로 가지 않고 약간 오실레이션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요. 내가 이게 싫다. 그러면은 앰플리튜드를 조절해서 가우시안 형태로 걸어주면 이것들이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펄스를 가하면 항상 이 위글이 남는다고. 근데 지금 이 위글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 위트가 얼마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앞에서 원자 시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요 주파수를 잘 재고 싶어. 그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트 스테이트의 에너지 차이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재고 싶어.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선폭이 예를 들어서 1kHz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아무리 잘 마음속으로 쪼개도 뭐 한 10Hz 아래쪽으로 쪼갠다는 거는 30cm짜리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갖고서 내가 마이크로미터까지 못 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위스가 주어지면 내가 잴 수 있는 주파수의 레졸루션이 결정나겠죠. 그러니까 이 위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파수를 특정 짓는 데 있어서의 프레시전이 올라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요걸 내려가게 할 수 있느냐? 펄스 폭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펄스 폭을 키우면서 앰플리튜드를 줄여서
파이펄스 조건은 만족하되 시간을 늘려줘야 돼. 왜? 그게 바로 타임 에너지 언서튼티 프린시플이에요.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주파수의 언서튼티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원자시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빔머신인데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빔머신으로 원자시계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표준연에 가면은. 그럼 여기서는 한쪽에서 세슘을 쏴주고, 세슘을 쏴준다는 건 뭐냐면 세슘의 멜팅 포인트는 뭐 한 40도 정도밖에 안 돼, 사실. 그래서 유리 앰플에 넣고 이러고 손으로 쥐고 있으면은 거의 액체 상태의 금속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B 주전자처럼 오븐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뭐 한 300도 정도로 데워주고 노즐을 만들어 놓으면은 글로 세슘 원자가 B 하고 뛰쳐나와. 그럼 B 하고 뛰쳐나와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빔머신을. 그럼 그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걸어갖고서 트랜지션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를 보는 게 원자시계야. 그래서 어느 주파수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찾으면 그 주파수가 바로 9.2 얼마 정의되어 있는 그 주파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 기계가. 가능하면 오랫동안 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야 라인이 내로워지고 라인이 내로워져야 시계가 정밀해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m, 2m가 됐다 그러면은 1m, 2m 동안 고르게 자기장도 고르게 유지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RF 필드도 고르게 가해줘야 되고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40년대 중반에 이런 이 하이퍼파인 구조를 갖고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 그룹이 라비 그룹이었어. 콜롬비아 대학에. 이 라비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뭐 원자 물리학 분야에서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이 한 그 유명한 말 중에 한 두 가지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 라비의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오늘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니? 라고. 그래서 유태이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니? 라고 질문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와갖고서 여기에는 이 콜롬비아 대학에는 인플로이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영어로 했겠지. 인플로이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라비가 여기는 인플로이는 없고 스칼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뭐 일화가 있어요. 좌우간. 그래서 이 라비가 원자 물리학계의 태두인데 그 밑에 제자로 있던 게 람지야. 그래서 람지가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점점 기술이 발달해 갖고서 프리시전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했어.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람지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지 메소드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앞에서 라비는 펄스를 하나만 걸어줘요. 근데 펄스를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100% 트랜지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이 펄스를 걸어줘야 되지. 람지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파이 펄스를 단번에 걸어주는 대신에 2분의 파이 펄스를 걸어주면서 시간차를 두고 걸어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왜 나은 방법인가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좀 복잡하고 좌우간 이 원리가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요 시간차 그러니까 실제로 라비 펄스를 시간 t만큼 걸어주는 것보다는 람지처럼 해프파이를 걸어주고 시간차 t를 주는 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용이해요. 그리고 람지의 스펙트로스코피 결과 얻는 선폭은 요 펄스의 펄스 폭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펄스 폭과 펄스 폭 사이의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죠. 아이디어는 먼저 해프파이 펄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프파이 반짝한 거야 지금. 그 반짝한 동안 해프파이니까 파이 펄스였다면 여기까지 갔을 텐데 반만 간 거죠.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퍼 스테이트와 로어 스테이트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앰플리튜드를 갖고 만들어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요 t 동안 기다려. t 동안 기다리는데 만약에 요 해프파이 펄스의 주파수 오메가와 트랜지션 프리퀀시 혹은 오리지널 비필드에서의 랩 프레임에서의 프리세션 프리퀀시가 같다면 그러면 델타 B는 없죠. 앞에서 내가 레조넌트한 조건에서 따졌던 그 상황인 거야. 레조넌트한 조건에서 따진다는 거는 이 스몰 B 필드의 로테이션 프리퀀시와 라지 B 필드의 주는 프리시션 프리퀀시가 같기 때문에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가면은 요 델타 B는 사실은 0이에요. 그럼 델타 B가 0이면은 요 T, 라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B는 레조넌스 컨디션을 만족해서 0이고 스몰 B는 내가 꺼줬으니까 0이고 그러니까 스피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파이 펄스가 오면은 그때 가서 트랜지션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레조넌스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걸어주나 이렇게 해서 걸어주나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근데 레조넌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레조넌스가 아니었다면 내가 B필드 요 스몰 B를 꺼준 동안 사실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계속 보면은 델타 B가 남아있죠. 그럼 델타 B가 남아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델타 B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Z축을 중심으로 프리세션 하겠죠. 얼마나 프리세션을 하느냐? 델타 오메가 T만큼 프리세션을 해요. 델타 오메가라는 건 디튜닝이었어. 그래서 요만큼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펄스가 와서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을 몇 가지를 구별을 해서 보면은 델타 오메가 0일 때는 해파이 펄스 이후에 여기 와서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파이 펄스가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리고 가. 2분의 파이 펄스면 어떻게, 2분의 파이 펄스가 아니라 델타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있던 놈이 2분의 파이만큼 프리세션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로 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해파이 펄스가 왔을 때 이 스피는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데도 못 가? 이 방향, 이게 지금 프리세션을 제공하는 축 방향인데 내가 그 방향으로 얼라인 돼 있으면 프리세션이고 뭐고 할 게 없죠. 토크가 안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재면 2분의 1이 나와요. 파이, 델타 오메가 t가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물론 여기 1로 떨어졌는데 첫 번째 파이 펄스에서 t라는 시간 동안 파이만큼 돌아가서 여길 향하고 있어. 그럼 두 번째 해파이 펄스가 오면은 이 빨간색 스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그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0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 디튜닝에 따라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이를 넘어가면 또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얻은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요게 레조넌스에서는 1이고 레조넌스에서 벗어나면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데 그럼 왜 이런 엔빌롭이 생기느냐? 그건 복잡한 얘기예요. 아주 이상적인 람지 스펙트로스코피였다면은 이런 요 똑같은 앰플리튜드가 오골조골해진 상태로 계속 나타나야지 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원자 빔의 속도 분포 등 여러 가지 영향이 들어와서 디튜닝이 커지면서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엔빌롭이 생기고 두 번째 엔빌롭이 여기 또 생긴 이유는 아까와 똑같아. 스퀘어 펄스를 걸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스퀘어 펄스를 걸어주지 않았다면 이건 스무스하게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표시하려다가 너무 눈금이 작았고 표시를 못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의 선폭 그게 얼마냐 하면 그게 1/, 라지 t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훨씬 내로우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냥 라비를 갖고서 시간을 끌어서 해갖고서는 기술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현재의 원자식에는 모두 다 람지 테크닉을 이용해요.
라비 테크닉을 이용하는 원자시계는 라는 건 사실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이 그림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람지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원자빔이 가면서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요 오렌지색 안에만 마이크로웨이브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물론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원자가 그걸 쏙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세슘이 여기 지나갈 때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해프파이 펄스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동안이 앞에서 T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갈 때 두 번째 해프파이 펄스를 보는 거고, 저 뒤에 가서 트랜지션이 일어났나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왕이면 이 라지 T가 길면 길수록 더 좋은 원자시계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세슘을 좀 천천히 가게 하면 좋겠죠. 이게 세슘이 초속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초속 300m 정도로 움직여요. 오븐에서 빼내면은. 그러면은 300m면은 현실적으로 이 길이를 1m 이상으로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너무 길게 만들면은 원자빔이 퍼져 갖고서 잘 지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럼 이게 1m라 그러면은 300m/s면은 3ms 정도 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3ms이 아니라 뭐 한 30ms, 300ms 정도 되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나온 기술이 원자를 냉각하고 포획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300m/s라는 건 서멀 모션이야. 그 오븐의 온도에서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질소 분자, 산소 분자도 평균 300~400m/s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거는 2분의 1 kBT, 이퀴파티션 세어럼에서 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건 펀더멘탈하고 온도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쿨링을 해서 온도를 낮추면 그러면 천천히 지나가니까 긴 시간 동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시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동기를 갖고서 1980년대 한 중반부터 원자 물리학자들이 레이저 광선을 콩콩콩콩 쏴갖고 그래서 원자의 에너지를 뽑아서 냉각해서 이 정도 셋업이면은 한 수 마이크로 켈빈까지 절대 온도로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시계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게 여기 있는 이 빨간 광선들이 와서 계속 콩콩콩콩 쪼고 있기 때문에 시계로 이용하기는 불편해요. 불가능해,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기다가 원자를 이렇게 붙잡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톳을 해. 그래서 그게 바로 파운틴 클락이야. 6방향에서 광선을 쪼여서 세슘 원자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선으로 이걸 다 꺼주고 광선 하나만 써갖고서 툭 하고 차 올려주면은 분수처럼 이 세슘 원자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또 올라가는 좋은 게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람지 테크닉을 적용하는데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파운틴 클락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시계의 불확도가 10-16승이니 10-17승이니 그러니까 10의 17승 초가 지나야 1초가 틀릴 정도의 그런 원자 시계들이 만들어지는 기술은 이 파운틴 클락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한 몇 대 오퍼레이트하고 지금 우리 대전 표준연에서도 이게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원자 시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원자 시계예요.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 없으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그 쉐입에서 램블록이 나온 쉐입 있잖아요. 램지. 네. 저거에서 그러면은 저 하나하나의 펄스는 1/t에 해당되는 거고 작은 거는. 네. 그때 큰 엔빌롭이 큰 엔빌롭이 1/타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했던 연구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거는 내가 박사학위 때 썼던 기계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의 목적은 뭐 꽤 야심찬 거였어.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 바이올레이션을 측정한다는 거였어. 시간 역전의 대칭성.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어 갖고서 쭉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를 필름을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놓고 그러고 보여주고서 내가 이렇게 돌렸게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론 왼손잡이가 많이 등장해. 근데 왼손잡이가 많이 등장하고 뭐 글자가 써 있다면 이렇게 뒤집혀 보이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 현상을 영화로 찍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서 절대로 구별 못해. 그게 패러티 시미트리야. 스페이셜 인버션, 공간 역전에 대한 대칭성이에요. 그럼 영화를 포워드 했다가 리와인드 하면서 보면은 누구든지 알죠. 내가 담배를 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담배 연기가 쫙 나갔는데 영화를 거꾸로 돌리니까 연기들이 쫙 모여서 담배가 돼. 와우. 그러니까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는 깨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담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와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질서도가 극히 낮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unfair해.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는데 내가 그 10개의 볼을 모아놓고 탁 치면 이렇게 흩어지죠. 그걸 영화로 찍어 놓고서 영화를 거꾸로 돌리면은 그럼 이상하지. 그렇지만 무림의 고수 11명이 모여서 그걸 쳐갖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그런 무림의 고수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자연현상도 사실은 영화를 찍어서 포워드, 백워드로 하면은 구별할 수 없어. 절대로. 양력을 보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양력 못 보잖아. 이렇게. 영화의 양력은 안 나와요. 베타 분계를 보면 되나? 하여튼. 그래서 그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 바이올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프로톤의 차지드 파티클 아니면 스핀 1F 시스템에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갖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몇 번 했는데 그놈들이 만약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면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가 깨져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톤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가 하는 거를 측정하는 실험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NMR 비슷한 거를 하는데 NMR에서는 자기장을 걸어주고 하는 게 NMR이고 EPR이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고 NMR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널이 잡히면은 그럼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서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7.3 플러스 마이너스 6.3이라는 거는 못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그래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요게 10의 마이너스 22승이었는데 나는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요거보다 작다라고만 이야기하고서 끝났는데 나는 요거보다 작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주파수 시프트, NMR 주파수 시프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람지 테크닉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때기가 일렉트릭 필드 플레이트야.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 번은 이쪽으로 걸어주고 주파수를 재고 또 한 번은 이쪽으로 걸어주고 주파수를 재고 뭐 그런 일이었어. 그 이름은 뭐예요? 이게 람지 패턴이에요. 람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스캔하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하지만은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주파수 이동이 있으면 이제 슬롭이 제일 크니까 주파수 이동이 있으면은 시그널 이동이 제일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스캔하면서 시그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가 한 5m 정도 되는 기계였어. 그렇게 기계가 길었던 이유도 물론 인테로게이션 타임 T 여기서 첫 번째 해프파이 펄스가 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해프파이 펄스가 걸리니까 그 사이의 시간을 키우기 위해서 기계를 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 갖고 한 5m 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최근에 한 연구인데 이 파운튼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원자를 딱 붙잡아 놓고서 그러고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트랩을 옵티컬 트랩이라고 그래. 이건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 본 기억이 없겠구나. 레이저 광선이 지나가면 거기에 먼지들이 좀 어트랙트 돼서 끌려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그러면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유도돼요.
그럼 유도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다시 또 어플라이된 일렉트릭 필드와 상호작용해.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 시프트를 겪는데 마이너스 D.E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프트가 네거티브야. 그걸 스탁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센 곳, 일렉트릭 필드가 센 곳, 즉 인텐시티가 센 곳이 에너지 미니멈이 돼. 근데 레이저를 딱 포커스 해놓으면 여기가 인텐시티 맥시멈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자가 포텐셜 미니멈을 보기 때문에 포텐셜 웰이 형성돼서 거기 가서 포획이 돼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레이저 광선은 직접적으로 이 트랜지션하고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far detuned 광선을 쓰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콩콩 쏴주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원자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진공만 좋으면 뭐 1분 동안도 갖다 붙잡아 놓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파운튼 클락은 떴다 내려오는데 이걸 뭐 마냥 높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한 0.5초 정도가 한계야.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는 뭐 10초, 20초도 넣고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80년대 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걸 포획하기만 하면, 옵티컬 트랩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프리시전은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다 희망을 걸고서 그런 희망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논문의 인트로덕션이 다 그렇게 시작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슘의 예를 들면 에피콜 4하고 에피콜 3하고 에피콜 4 요 전이를 보자는 건데 내가 이게 포획광선이에요. 포획광선을 봤을 때 F 바닥에 있는 원자가 보는 포획광선과 이 상황과 어퍼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가 보는 이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주파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퍼 스테이트에 있는 놈이 더 큰 에너지 이동을 겪고 로어 스테이트에 있는 놈이 더 작은 에너지 이동을 겪어요. 그래서 웰을 그리면 웰 모양이 이렇게 조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나는 요 주파수를 알고 싶은 거야, 사실은. 프리한 상태에서. 근데 들어가 있으면서 요 포텐셜 웰의 두 개가 모양이 똑같이 유지되면은 그게 잘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찌그러져 갖고 여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은 주파수가 작은 것처럼 보일 거고 여기는 좀 큰 것처럼 보일 거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걸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이라고 불러. 뭐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 스페이스에서 내가 그렇게 뭐 한 10초 동안, 뭐 10초는 관두고 뭐 한 1초 동안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1헤르츠 정도의 선폭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옵티컬 트랩에 넣고서 1초 동안 들여다봐서 실험을 하면은 라인이 이런 식으로 브로드하게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빔을 써서 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옵티컬 트랩이 처음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효용이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의 아이디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만 갖고서 보면은 그러면 두 개의 포텐셜 웰 모양이 달라요. 근데 또 자연은 내가 이야기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지만 원자는 나름 그 안에 스피노빅 커플링도 있고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도 있고 뭐 스트럭처가 있다고.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는 뭔가 또 트위크할 수 있는 어떤 그 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스피노빅 커플링을 이용한 거야. 스피노빅 커플링을 이용해서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내가 포획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때 걸어준 이 광선에 편광을 잘 조절하면 잘 조절한다는 거는 이런 파라메타, 이건 원자가 주는 파라메타예요. 원자가 주는 파라메타에서부터 계산해서 요런 편광, 엘립티시티를 갖도록 해주면 이게 딱 같아진다 라는 거를 알았어. 이걸 안 지는 꽤 되는데 실험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실험을 최근에 해봤더니 우리가 2초 동안 들여다봤는데 요 선폭이 2초 동안 들여다보면 uncertainty limit에서 계산하면은 0.4Hz를 봐야지 되는데 0.6Hz를 봤어. 뭐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런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한 수백 Hz가 나와요. 선형 편광된 광선을 이용하면.
그래서 특별한 편광된 광선을 이용함으로써 그 광포획된 원자에서의 라인이 익스트림하게 거의 언서튼티 리밋에 어프로치하는 그런 상황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람지 스펙트로스코피, 이건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게 람지 스펙트로스코피를 타임 도메인에서 한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람지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금방 죽어버려. 앞에서 라인이 넓다는 거랑 이게 이제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코헤런스 타임이 짧은 거랑은 맞바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코헤런스 타임을 한 1초 가까이 동안 볼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실험이었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어? 라비 엄마가 물어봤잖아. 라비 보러. 오늘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냐고. 너희도 하나씩 물어봐야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타임 리버스 바이올레이션에서 엘렉트릭 바이폴이 측정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리버스가 안 된다고 리버설 시미트리가 깨진다고. 깨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금 과정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정말 사이드로 이그샘플을 든 건데 뭐 구태여 이야기를 하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뉴트론이 있다 그러자고. 뉴트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나는 프로톤에 대해서 했지만. 그러면은 뉴트론에 스핀이 있어. 원해프야. 그러면은 뉴트론 스핀의 방향으로 뭐 자기쌍자 모멘트가 있어. 내가 이거를 영화를 찍었어. 영화를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 스핀은 이렇게 됐던 건데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스핀 방향이 아래가 돼야지 되고 따라서 자기쌍자 모멘트 방향도 아래가 돼야지. 이거 뭐 정상적이야. 근데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다는 건 뭐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P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약간 네거티브가 있고 이쪽에 약간 포지티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하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네거티브니까 이거를 블루라고 하고 이게 약간 블루이시하고 이게 약간 레디시하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영화를 거꾸로 돌렸어. 그럼 영화를 거꾸로 돌린다고 내가 이렇게 돌던 사람이 이렇게는 돌지만 내 머리가 다리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레디시하고 여기는 여전히 블루이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이폴 모멘트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만약에 P와 뮤가 패럴렐 했다면 그러면은 타임 리버스드 월드에서는 P와 뮤가 엔타이 패럴렐 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P와 뮤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영화에서 패럴렐인지 엔티 패럴렐인지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영화를 플레이 하는 건지 리와인드 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바로 에비던스 오브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런 거 말고 라비와 람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줘. 아까 그 트래핑 하실 때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가운데 원자가 있는 포지션에 에너지가 제일 작게 포텐셜을 제일 작게 해서 이렇게 트래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원력이 있는, 그러니까 변이가 있으면은 원자가 복원력이 있는 이렇게 용수철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나요 혹시?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아까 그 분수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쪽에 이렇게. 여기서 내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거는 마이크로스코픽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포텐셜 웰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고전적인 픽처고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은 바운드 스테이트니까 여기에 이런
에너지 준위가 생겨요. 그래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텐셜 비슷한이지만 그냥 2분의 1 k제곱 kx제곱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비슷한 그 레벨들이 생긴다고. 근데 그 모션은 매크로스코픽한 모션이 아니고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는 퀀텀 미케니컬한 모션이야. 앞에서 내가 파운틴을 이야기한 거는 1m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마이크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션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됐고, 내가 최 선생님한테 부탁해갖고, 내가 람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안 했는데, 원자물리학에 3R이 있어. 또 하나는 라만이야. 4R을 이야기하면 레일라이야. R자를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내가 레일라이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라만, 람지. 그거에 대해서 프로블럼 세트를, 우리 방에 온 대학원생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블럼 세트가 있어. 그래서 내가 EKU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길고 긴 겨울날 뭐 하겠어?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야지. 응? 한번. 그래도 이번 숙제 하나는 저 스핀 원핵 시스템에서 펄스를 얼마큼 줬을 때 이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문제를 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상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이걸로 강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다 한 거고 지난 학기에는 끝내기가 허덕였지만 되게 2학기 강의 내용이 조금 적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1학기 거를 줄이고서 2학기 거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왜냐면 그 토픽은 스핀까지는 1학기에 딱 끝나는 게 정확한 그 스케줄이에요. 보통 퍼터베이션부터 뒤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수여러 배치 책을 보면 끝까지 다 했어요. 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도는 다 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마지막 숙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2주일 후에 다음 학기말 시험을 보고 우리 이 과목을 끝내도록 합시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